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한 주를 지금 쉰 상태라서 이렇게 또 아주 오래된 기억처럼 가물가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도시,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고대부터 쭉 발전사에 대해서 살펴봤고, 특히 이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부분은 1900년대 이후에 일제시대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제 주된 수업 내용이 80년대, 90년대를 거쳐서 현대사회까지 오는 과정에서의 우리 사회의 변화와 그 변화의 결과를 발생하게 된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하고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화면에 지금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아파트의 모습이 보이죠? 실제로 근데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이라는 그런 주거 타입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은 거는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1962년에 건설된 마포 아파트가 사실은 단지 개념으로는 처음 만들어진 것이고요.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독립된 개개의 아파트들은 그전에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알 것 같은데 남산 기슭에 가면은 시민 아파트 같은 그런 아파트들은 사실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시기가 그 남산 아파트는 좀 비슷한 시기였고요. 그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일부 서울시에 지금 남아 있죠. 그런 공동주택이 이제 불과 이제 60년, 62년이라고 본다면 지금 이제 60년 정도 된 거죠, 역사가.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주도적인 여러 주거 타입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거 타입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짧은 시간에 이런 변화를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놀랄만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체감하기는 어렵겠지만. 최근에 강원도 동해시라는 지역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듣다가 좀 놀랄만한 이야기를 또 한번 들었는데, 강원도 동해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인구가 전체 73%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도 동해시를 잘 모를 텐데 여러분들이 강릉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인구가 한 9만 정도 되는 소규모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아무튼 크지 않은 도시인데 인구가 73% 정도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서울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지방의 많은 도시들도 사실 이렇게 다녀보면은 아파트들이 생겨나고 있는 환경들, 그 속도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근데 이제 또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 주거 타입이 아파트 위주로 공동주택 위주로 변해가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변해갈수록 실제로 다른 주거들의 어떤 타입들이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이제 관계 맺던 그런 타입들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소멸되어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단독주택, 디테이치드 하우스라고 얘기하는 단독주택 물론이거니와 서민들이 사실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 같은 개념들도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줄어가고 있다는 게 실제로 아파트의 증가 양상과 견주어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도시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도시 공간이라는 이야기를 화두를 꺼낼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 어떤 도시가 그럼 좋은 도시 공간이냐라는 얘기를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많은 다양한 주거 타입들이 제공돼서 사람들이 사실은 내 선택에 따라서 주거를 이렇게 선택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사실 항상 하는데요. 이렇게 아파트 공동주택 유지의 주거 타입으로 변하는 이런 속도를 좀 보다 보면은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제약될 가능성이 크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들이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또 나타날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경향 중에 하나의 그 단면인데요. 네, 그런 경향들을 여러분들이 건축을 하는 입장에서
또 여러분들 중에서는 도시에 대한 관심을 누군가가 갖고 있는 입장에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꺼냈고요. 그 공동주택의 시작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보이지는 마포 아파트 단지에서부터 사실은 시작된 거예요. 단지 형태의 공동주택은 이 아파트가 이제 최초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남아있지 않고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구글 검색 같은 걸 이렇게 지도 검색을 해보면은 이 아파트는 지금 삼성 아파트일 거예요. 현재 삼성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이 돼가지고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이 바운더리 영역은 실제로 이렇게 지금 도면에서 놓고 보더라도 어느 정도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2년도에 이런 아파트가 지금 들어섰는데 여러분들 이 사진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당시의 주변은 요 바깥에 있는 건축물들과 거의 비슷한 형태가 주도적인 어떤 주거의 형태였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었던 거죠. 그냥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체감하는 이상으로 놀랐을 거예요. 정말 저 아파트가 무너지지 않고 잘 서 있을 것인가. 층수가 많은데 뭐 그럼 저걸 계속 매일같이 몇 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그래야 되는 것인가. 그 당시에 가장 익숙했던 뭐 연탄이라든가 그런 난방에 대한 부분들이 그럼 난방은 또 어떻게 되는 거지? 뭐 그런저런 아무튼 여러 부분에 있어서 관심의 대상이 됐었던 것이고 의구심을 사실 또 많이 갖기도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게 또 60년대 들어서면서 서울시에서 그런 정책을 또 많이 폈죠,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제 시민 아파트 비롯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게 되는데, 뭐, 산업화를 맞으면서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일반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의 케이스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 당시에 이제 시민 아파트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80년대, 90년대, 80년대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는 홍익대학교 뒤편 어딘가에서 와우 아파트가 무너지는 사고죠. 상당한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런 사고도 사실은 나타나게 된 것들이죠. 자, 계속해서 그럼 살펴보면은, 이와 같은 공동주택이 62년에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쪽에 있는 게 1단계로 만들어진 단지고요. 바깥에 있는 하나, 둘, 셋, 4개의 동이 2단계로 사실은 만들어지게 된 동입니다. 처음에는 한 10층 정도, 10층, 11층 정도로 계획이 됐다고 그래요. 뒤에 이제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뭐 이용성 같은 것들을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6층으로 이제 결정이 됐었고, 그때 6층이라는 높이는 실제로 지방의 울산 단지인가에 6층짜리 아파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층수가 결정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엘리베이터 없었고요. 엘리베이터 없었고 중앙 난방을 하려고 했으나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우려와 문제에 예측되는 그런 논란으로 인해서 연탄 난방을 이제 하는 걸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정리가 됐던 거죠. 자, 요 내용을 좀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당시 상황을 1962년도에 조선시가지계획령이 폐지됐다. 이 조선시가지계획령이 34년부터 실행이 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선시가지계획령 이전의 계획은 혹시 기억이 나는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1912년부터 실제로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 사회에 도시 관련된 규정과 계획 어떤 부분들은 시구개정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요. 1934년도에 본격적으로 일제에 의해서 조선시가지계획령이 개정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존인과 비슷한 그런 개념들이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62년도에 와서야 비로소 우리 손으로 이제 우리의 생활 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2단계로 구분이 돼서 2단계라기보다는 두 개의 레이어로 구분돼서 이제 실행이 되죠. 도시계획법, 건축법.
당시에 이제 우리 손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정주 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개념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또 한편으로는 물론 이제 군사정권 시절이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이때부터 실행이 돼요.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 사회가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그 당시 기준으로 어떤 발전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앞서 얘기했듯이 62년도에 이제 최초의 아파트인 마포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고 타워 인 더 파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꼬르비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죠. 300만 원 위안 도시부터 시작해서 부화쟁 계획 이제 그런 부분들 쭉 나오면서 우리가 생활하는 도시는 이래야 된다라고 제안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 기억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은 외부 공간의 녹지 공간으로 많이 돌려주고 주거는 고민화되는 그래서 마철로와 같은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공간 그리고 가능하면 대중교통과 여러 가지 교통 편익 시설들이 집약화되는 그런 개념들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꼬르비제가 초고층이라든가 고층 건물이 그런 어떤 꼬르비제의 건축에 대한 가치관으로 정립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거죠. 꼬르비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론 중에 하나, 도미노 시스템 같은 것들이 실제로 슬라브가 계속 수직적으로 중축이 되고 쌓여가고 그것들을 연결해주는 수직 계단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본 그런 내용들을 제안한 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사실은 꼬르비제가 생각하는 어떤 주거 타입이 쭉 제안이 되게 되고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내용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이 돼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는 그 홍대 도시계획학과가 사실은 이제 요 당시에 이제 설립이 됩니다. 65년도였던 걸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도시계획 관련된 잡지라든가 학술지 같은 것들이 60년대 이제 막 시작이 되게 돼요. 도시계획 쪽에서 가장 오래된 학회라고 얘기하는 이제 도시 국토계획학회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당시에 창립이 돼서 운영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 이후에 도시설계학회 같은 경우는 이제 80년대 이후로 좀 넘어가긴 합니다만, 우리 손으로 우리 도시의 공간을 바꿔가자라는 그런 시도가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미지가 실제로 이제 초기에 제안됐던 마포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상대적으로 스케일감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매머드한 사실은 규모를 가지고 있었고요. 실제 층수도 약 10층, 11층 정도로 초기에 제한이 됐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죠. 사회에서 공동의 함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한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거에 그냥 사실은 충격도 좀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걸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문화도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6층으로 정리되고 여러 가지 난방이라든가 시설들이 어느 정도의 타협점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드로잉을 굉장히 당시 표현대로는 굉장히 잘해서 기대감도 사실은 많이 갖게 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분양이 그렇게 잘 안 됐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이 당시에 들어가서 이제 주로 살았던 그런 비하인드가 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려졌던 조감도 개념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공간을 좀 뜯어보면은 이렇게 단지 입구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또 좀 기억나는 아이디어가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쿨데삭을 얘기할 때 사실은 이제 저층의 주거에서 적합한 어떤 배치와 계획 타입이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쿨데삭이라고 얘기하긴 좀 뭐하지만 그와 유사한 형태의 단지 내 자동차 동선 계획이 이렇게 됐던 거죠. 물론 이제 자동차와 보행자의 동선 분리 그런 것들이 당시에 이제 명확하게 있었던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보행자의 동선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보여지지 않습니다만 동선 계획들을 보면은 그런 부분들에서
차용한 게 아니었던가라는 뭐 그런 생각을 이제 유추를 해보는 거죠. 실제로 계획은 이렇게 됐습니다만 앞에 사진에서 봤듯이 최종적으로는 이런 타입으로 이제 계획이 됐다라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동이고 하나, 둘, 셋, 넷 2단계에서 4개 동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상가 건물이죠. 참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서비스 시설들이 좀 들어가 있고 공동주택 단지를 계획할 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좀 있는데요. 너무 많죠, 사실은.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지 내 상업시설의 위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내 상업시설이 단지 내 중앙부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적합하겠는지 혹은 단지의 입구에 들어가 있는 게 적합하겠는지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사실은 사이트 플랜의 방향과 계획의 어떤 그런 규칙들이 좀 달라지거든요. 여러분들이 한 4학년 정도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본격적인 단지 스케일의 건축을 또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사이트 플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주동 배치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주거 공간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 시설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공간에 어떻게 배치해 가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 건축과 도시 차원에서 본다면은 상업시설이 가로변에 면에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단지의 도시성을 좀 더 강조해서 본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내부에 들어가 있을 경우는 그런 도시성보다는 단지 자체의 접근성과 이용성에 대한 고려가 더 크게 되고 있다라는 이제 좀 강론적으로 그렇게 좀 구분해서 보기는 합니다. 이제 케이스마다 조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황에 맞춰서 풀어가는 게 이제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당시의 놀이터라든가 그냥 획기적인 아이디어인 거죠, 실제로. 유니테 다비타숑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계획 시간에 봤을 수도 있는데 꼬르비제가 제안했던 거기에서 보면은 동 하나에 제일 아래층에 필로티가 있고 중간층에 판매 시설이라든가 서비스 시설이 있고 제일 상부에 어린이집과 어린이 놀이터가 있죠. 그러니까 동 하나에 사실은 근린 시설이 갖춰야 되는 것들을 사실은 다 담아내고 있는 개념이었는데 이건 이제 단지 개념으로 보다 보니까 이제 놀이터라든가 이런 공간들이 단지 주변에 이제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최종적으로는 이와 같은 단지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주변에 높다고 할 수 있는 건물이 거의 없죠. 다 1층짜리 주거들이 주된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는 시기에 사실은 이와 같은 단지가 들어서게 되는 거죠. 관리동이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주거 공간에 대한 주목하다 보니까 단지 외부 공간에 대한 계획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의 기법 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단지 외부 공간에 대한 이미지하고는 완전히 천지 차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자, 지금 보는 이미지는 이제 이와 같은 시기 때 서구에서는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실제로 우리는 이 아포 아파트가 계기가 돼서 계기가 꼭 됐다? 연관관계를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 이후에 공동주택이 기하급수적으로 사실은 우리 사회에 자리 잡게 되고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동주택은 계속해서 높은 밀도를 가져가는 주택 타입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보면은 이게 지금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프레드 비고라는 주거단지예요. 60년대 후반에 LA 지역에 프레드 비고라는 주거단지가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호평을 받게 됩니다. 뭐랄까요? 그 생활 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 그리고 공간 안에 반영되어 있는 어떤 그 지속 가능성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지속 가능성이라는 걸 얘기할 때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는데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지역 개념의 지속 가능성을
기본적인 지속 가능성의 틀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사회적인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바라본다라면은 저소득계층과 소득이 그래도 충분한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고소득계층이 같이 거주하는 주거 타입에 대한 거는 현 시대에도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갈등 요소로 남아있는 부분인데요. 대표적인 게 임대 아파트에 대한 그런 개념들. 내가 살고 있는 동에는 그런 주호가 같이 들어가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주호를 분리하고 동 간에 분리하고 법적으로 우리가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고요. 그 임대주택은 대부분 사회 저소득계층에게 분양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원치 않는 거죠. 근데 당시에 프레드리고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단지가 만들어졌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채 단지가 준공되고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지 5년 남짓해서 1972년이 5년 만에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이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초기에는 당시에 뭐 미국 건축사회 그런 데서 상도 받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것들을 잘 담아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결국에는 1년, 2년 지나면서 고소득계층의 사람들이 그 아파트 단지를 떠나게 되고 특히 이제 백인들이 이제 많이 떠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이제 같이 살다가.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흑인들, 저소득계층 사람들만 남아서 사는 아파트로 점점 변해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범죄가 발생하게 되고 그 범죄 발생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1972년도에 프레드리고를 폭파에 해체하는 걸로 사실은 결정이 됩니다. 이 사건이 실제로 도시나 단지 차원에서 보면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징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을 보고 근대 모더니즘 건축의 종말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건축 이론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론가 찰스 생크스라는 이론가 뭐 이름이라도 그래도 여러분들 들어봤을 건데 이런 얘기를 하죠. 이 프레드 이거에 파괴되던 날 공공건축도 죽었다라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찰스 생크스는 현대건축의 시작점이 어딘지 1960년부터 시작됐다라고 사실은 정의를 내린 이론가이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공동주택이라는 거는 단독주택이나 그런 저층 주거하고는 다르게 주거라는 공간 안에 어느 정도의 또 공공성도 또 가지고 있는 시설이거든요. 이런 시설들이 폭파해체되는 순간 우리의 이제 도시사적인 측면에서는 하나의 커다란 사건과 같은 기록으로 이제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이와 같은 세계사의 어떤 변화 과정 속에서도 공동주택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지방의 많은 도시들은 그래요. 서울에서는 워낙에 전수가 많기 때문에 균형 잡기는 어렵습니다만 지방의 많은 도시들에서는 저층주거지에서 살던 분들이 제가 경험한 적어도 그런 도시에서는 저층주거지에 사는 분들이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많이 가는 경향들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층주거지는 또 그대로 좀 남아있고 빈집이 되어 있고 이제 그런 양상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사람의 숫자는 늘어나지 않지만 어떤 주거가 새로 생기는 그런 양상에 따라서 그 지역 사람들의 공간 이동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결국에는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사회 입장에서 보면은 지역사회 부담으로 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재생이라는 거를 지금 전국적으로 재생의 개념이 화두가 되고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 도시를 관리하고 정책을 펴는 입장에서 사실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은 시가지 확장에 따른 우리 서울의 도시가 어떻게 확장되고 변해 왔는지를 항공사진을 찍어서 사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이제 서울이라고 사실은 했던 지역은
조절이 종료가 된 것 같죠? 잠시만요. 이 온라인 수업이 참 장점도 많은데 챙겨야 될 것도 많아서 자, 계속해서 살펴봅시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서울이라는 공간은 실제로 사대문 안이 서울이었죠. 그게 도시가 확장되고 변화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양쪽으로 면적이 늘어나게 됩니다. 항공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인천 쪽으로 또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요 아래쪽에 있는 사진에서 보면은 그 면적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그나마 이게 어느 정도 형태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는 실제로 그린벨트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 도시에 있는, 서울 주변에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도시계획 전문가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나마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에도 도시계획적으로 잘한 것 중에 하나는 그린벨트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린벨트도 한 번씩 병은 앓고 있죠. 주기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린벨트를 푸니 마니부터 시작해서 결국 정치적인 논리 기준으로 이제 도시를 바라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1300년대 이렇게 한성부 중심의 서울의 공간이 1911년에는 이쪽으로 마포 있는 쪽이죠. 지금의 확장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후 서울은 북쪽으로 그리고 한강 이남 쪽으로 확장이 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본격적으로 강남 지역이 개발되기 시작했던 70년대부터는 그 확장 추세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서울이라는 도시의 모습인데 아마 뭐 서울이 몇 개구로 이루어졌는지 한 번도 생각을 아마 안 해봤을 텐데 대략 한 25개구로 이루어졌고요. 그렇다면은 25개구 안에 행정동은 몇 개나 될지 혹시 생각해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424개의 행정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생각보다는. 그런 행정동들이 우리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 자, 다음은 그런 도시의 서울이라는 도시의 확장과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근데 이제 이런 서울의 확장과 변화가 그동안 사실은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1960년대 이후에는 어떤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 이제 도시의 플랜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시도도 좀 있었고 그 시도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거둔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 도시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실제로 계획 대비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리고 우리가 계획으로 세웠던 것들 대비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사실 굉장히 좀 많았고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지가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약간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자, 지금 보는 이미지는 왼쪽에 있는 이미지가 여러분들 목동이에요. 목동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요 밑에까지. 그리고 목동은 조금 이렇게
단지에서 조금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이 지원시설의 기능을 하는 공간이 이렇게 가운데 선처럼 이렇게 벨트처럼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목동에서 또 특이하게 우리가 좀 이제 인지했으면 좋겠는 요소 중에 하나는 오차 분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 단지가 있다는 거죠. 자동차와 보행자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그런 동선 구조도 일부, 전체 단지는 아니고요. 4단지, 5단지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단지 계획을 이렇게 수업을 할 때는 이제 목동 단지가 항상 이렇게 수업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이트 플랜 상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공간과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신발장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들어간 게 사실은 이 목동 아파트였어요. 빌트인 개념으로. 요새 뭐 이제 빌트인 개념이 너무 일반화돼 있죠. 그래서 아파트나 주거를 새로 보러 갈 때도 빌트인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많이 보기도 하는데 요새 워낙에 가구를 가지고 이사하는 게 좀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특히 이제 장롱 뭐 그런 거는 그래서 젊은 분들은 거의 없이 지내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이제 저층 부분들 뭐 저층 1층 같은 주호의 거주 환경을 확보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이제 이때부터 적용이 되기 시작하죠.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불을 지핀 게 이제 1983년부터 시작된 택지개발 촉진법이라는 법 제도. 그것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많은 신도시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공영개발이 실제로 활발하게 되는 어떤 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건축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일정한 형태의 건물의 볼륨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은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를 설정하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 그 형태를, 그 볼륨을 이제 디자인해 나가는 게 이제 다음 차례라고 보는데,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도시 형태를 갖추는 도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 제도가 완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나라의 그런 면에서 신도시가 오늘 같은 날 모습으로 자리 잡는 데에서는 택지개발 촉진법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한 역할을 했다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당시 요 이후에 이제 83년도부터였던가요? 83년도, 86년도 지금 상계동이라고 얘기하는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으로 되어 있는 그 상계지구가 또 강북에서는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기도 하죠. 자, 이와 같은 개발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시기적으로 좀 이 연관성이 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나라 그 강남 지역에 개발되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게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는 게 1970년입니다. 68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70년에 개통을 하게 되는데 놀랄만큼 빠른 속도죠. 놀랄만한 뭐 그런 속도입니다, 진짜. 67년, 70년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게 되고요. 그 이전에 실제로 69년도에 여러분들 그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서 한남대교 그 강북으로 연결되는 그 교각이 한남대교죠. 옛날 원래 이름대로 얘기하면 제3한강교라고 얘기하는데 제3한강교가 준공이 된 게 69년도예요. 69년도에 교각이 다리가 준공이 되고 70년에 경부고속도로가 준공이 되고 그러면서 71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실은 강남이 개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지역적인 어떤 연관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당시에 이제 고도성장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군사정권 하에서 실제로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죠. 그래서 굉장히 그 나름의 방식대로, 그 당시의 방식대로 전 국토를 체계적으로 사실은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이제 펴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갖추게 된 가장 그 시작점이 됐던 게 사실 이제 거기에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그 평가에 대한 거는 이제 다음 문제이고요. 일단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시작점,
우리의 근대화의 시작점은 사실은 이제 거기에 있다는 거는 뭐 부정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여튼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방의 도시들을 개발하고 뭐 울산과 같은 산업화된 중공업 중심의 어떤 도시들을 개발하는 전략들, 그리고 서울 안에서도 강남을 개발하는 그런 전략들이 실제로 이런 순차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서 기술과 자본 집약적인 산업으로 점차 이제 변화되게 됩니다. 삼성이라는 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그런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토지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강남 지역의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고 격자형 도시구조 계획이라고 찍어서 딱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격자형 도시구조 계획이 처음 시작된 거는 기억을 여러분들 하시죠. 히포다무스가 설계한 밀레투스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의 전 세계에 와서는, 지금의 시대에 와서는 가장 전 세계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계획 체계의 시작점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강북과 같은 구조는 실제로 지형과 어느 정도 고려된 계획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고요. 상대적으로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새롭게 택지 개발을 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격자형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도시를 계획하는데 상당히 좀 효율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거죠.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짧은 시간에 계획이 이루어져다 보니까 뭐 당시에 이제 강남 지역에 특히 지금 올림픽 공원 있는 쪽으로는 백제 유적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거의 평가받지 못했던 시기죠. 우리의 그 짧은 근대화 과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역사에서 좀 아픈 부분입니다. 굉장히 많은 유적들에 대한 것들 그대로 그냥 묻히기도 하고 남아있지 못하게 되는 그런 환경을 사실은 우리가 맞게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지도 사실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어때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지역들을 개발하려면은 정말 힘듭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경주 같은 지역은 특히 경주의 구도심 지역이죠. 그냥 내 집 앞을 조금 파더라도 유적이 나오고 뭐 문화재급의 뭐가 나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지금 이제 세팅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불가능한 시기에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당시에 실제로 이제 많은 그런 것들이 이제 훼손되는 그런 과정을 또 한편으로는 걷게 되죠. 당시에 이제 3대 도시 정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고밀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신도시 건설. 과천이 최초의 신도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천이 사실은 최초의 신도시인데 과천에 가면 이제 정부청사가 있죠.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실제로 과천이 광화문 중심에 이제 정부청사가 있었는데 지방 분권 혹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게 실제로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미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울산, 포항 그런 지역들의 중공업 중심의 어떤 산업 구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계속 했던 거죠. 과천도 사실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공기관이 내려간다고 내려간 게 사실은 과천까지 내려갈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지금 어때요? 세종시까지 내려간 거죠. 이게 이제 실제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지만 공식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면 어떤 지역이든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 일종의 권력인 거예요. 그 권력을 실제로 내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리고 그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수용한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런 환경 속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천까지 내려가는 것도 사실은 뭐 큰일이긴 했죠. 이와 같은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 거쳐가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도시의 어떤 흐름과 변화의 내용은 좀 이제 집약해서 본다면은 60년대 만들어진 울산과 포항 이런 지역들은 산업기지, 산업배후기지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구미, 창원, 여천, 80년대 이제 광양 같은 지역들이
전략적으로 중공업 중심의 산업기지화를 위해서 도시가 개발되기 시작하죠. 서울의 불량주택 이전이라고 성남이라고 딱 돼 있는데, 성남, 혹시 이제 성남에 살고 있는 학생한테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 역사는 역사인 거니까.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도시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빈민층의 계층들이 노후주거단지로 계속해서 옮겨가게 되고, 산기슭으로 옮겨가게 되고, 거기서도 이제 밀려나게 되면은,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옮겨갔던 곳이 성남 지역이에요. 성남이라는 도시가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원도심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제 분당, 판교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이미지가 달라졌는데, 과거에는 실제 성남 원도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노후되고 가로시설 같은 것도 정비가 좀 덜 되고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역, 그 지역이 생기게 된 배경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특히 이제 부천, 광명 그런 지역들, 서울 중심부에서 외곽으로 가면 만나게 되는 그런 지역들이 실제로 많은 그 불량주거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 이전을 해서 거주지가 형성된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서울 공장 이전한 지역이 이제 안산 같은 지역이 있고요. 서울의 행정 기능이 분산된 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과천이 대표적이고요. 이제 계룡 같은 데가 계룡대가 이제 계룡에 위치하고 있죠. 군사의 어떤 그 정책을 하고 하는데 가장 중심지가 계룡에 가 있고,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서 마련되게 된 게 일기 신도시라고 얘기하는 분당, 일산, 청천, 3번 중동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앞서 있었던 목동 신시가지, 상계 신시가지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의 중심적인 기능 또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여의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강남 쪽에 있는 영동도 그와 같은 기능들은 상당 부분 사실 이제 담아낸 계기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잠실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한편 이제 낙후 지역 거점 도시 이제 동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알아보니까 정리된 건 인용을 한 내용이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동해 지역이 낙후 지역 거점의 어떤 개념으로 동해시, 지금의 동해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원도에 있는. 그런 지역으로 사실은 동해시가 독립시로 개발된 거는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해군기지라든가 국제항이 2개가 위치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체계적으로는 봤을 때는 낙후 지역 거점 도시, 이 얘기는 즉슨 뭐냐면은 낙후 지역이 있고 그 지역의 거점 도시를 설정을 해서 그 도시로 인해서 그 주변 지역까지 뭔가 생활 환경이 달라지게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개념을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대덕 같은 경우는 이제 대전 지역이죠. 연구단지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실제로 70년대, 80년대를 거쳐오면서 우리 사회의 신도시, 새로운 어떤 정책적으로 필요한 도시 공간으로 변화하는데 계기를 맞게 된 지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10분 쉬었다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잠시 쉬어갈게요.